저는 평생 눈 덮인 와이오밍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가이드 알바로 근근히 살아가던 21살 여자였죠. 그런데 어느 겨울 눈보라 속에서 만난 한 한국 남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괜찮을 사람은 거야. 저를 구해줬어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차가 너무 눈에 걱정하지 마. 닫혔을 때 얼어 죽을 조금만 뻔했을 더 때 견디자.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흘 동안 함께 고립됐고 저희는 사랑에 빠졌죠. 하지만 헤어진 뒤 그 사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뱃속엔 아이가 있었습니다. 미혼모가 된 저는 절망했죠. 가족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전북 진안에서 정미소를 하신다고요. 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장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았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2023년 12월 저는 와이오밍주 작은 마을에서 관광 가이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21살이었죠. 대학은 돈이 없어 포기했고 매일 관광객들을 태우고 산속을 다녔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투어 차량에 손님 6명을 태우고 설산 투어를 나갔죠.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돌변했어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죠. 손님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휴대폰은 권역 밖이었고 도로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말했어요. 한국에서 온 청년이었죠. 이준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긴급 구조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차량에 있던 비상 발신기를 작동시키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준호 덕분에 신호를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구조대가 오기까진 최소 5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차 안은 추웠고 손님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준호는 침착했어요. 담요를 나눠주고 사람들을 안심시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21살밖에 안 됐는데 어쩜 저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몇 시간 후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완전히 막혀서 마을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근처 산장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작은 산장이었죠. 방이 3개밖에 없었어요. 손님들은 방을 나눠 썼고 저는 준호와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어색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준호는 신사적이었습니다. 침대를 저에게 양보하고 바닥에서 잤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죠. 그날 밤 저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미국 서부 로드트립을 왔다고 했어요. 군대를 가기 전 마지막 여행이라고 했죠. 로티시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곧 군 장교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호의 이야기가 신기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눈보라는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도로는 완전히 막혔고 우리는 산장에 갇혔죠. 처음엔 답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준호와 대화하는 게 너무 편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았죠. 준호는 제게 한국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도 했어요. 외할머니가 전북 진안이라는 곳에서 정미소를 하신다고 했죠. 70년 된 정미소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그 일을 하셨대요. 준호는 할머니를 정말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겪고 혼자 자식들을 키우셨다고 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부러웠어요. 저는 가족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10살 때 이혼하셨고 저를 서로에게 떠넘기다 결국 포기하셨습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다 18배 독립했죠. 준호는 제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강하다고 말해줬죠.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둘째 날 밤 산장 밖에서 별을 봤습니다. 눈보라가 잠깐 잦아들었거든요. 하늘엔 별이 가득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이렇게 별을 보기 힘들다고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많아서라고 했죠.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는 걸. 준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운명처럼요. 셋째 날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가 열렸고 구조대가 왔어요. 우리는 마을로 돌아가야 했죠.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도 약속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엔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꿈 같은 사흘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준호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연락이 잘 됐어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하지만 2024년 1월부터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군대 준비 때문이라고 이해하려 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수십 번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저를 잊은 걸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2월 초 몸에 이상이 왔어요. 속이 메스껍고 생리가 없었습니다. 설마 했죠. 하지만 약국에서 산 테스트기에 두 줄이 임신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가족도 없고 돈도 없었죠. 준호는 연락이 안 됐고요. 병원에 갔습니다. 임신 8주라고 했어요. 의사는 제 상황을 물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선택지를 말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준호의 아이였으니까요. 저는 준호를 사랑했어요. 비록 사흘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문득 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진안군에 계셔요. 정미소를 하셔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진안군을 검색했죠.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정미소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을이 작았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준호의 할머니에게요.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손자를 사랑한다고 아이가 생겼다고 하지만 연락이 안 된다고요. 도와달라고 썼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답장이 올까요? 아니면 무시당할까요? 매일 우체통을 확인했습니다. 2월 말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죠. 편지는 한국어로 쓰여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몰랐습니다. 동네 한인 식당에 가서 번역을 부탁했죠.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읽어줬어요. 편지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한국으로 오너라. 내가 책임지 마. 비행기 표 살 돈이 없으면 말해라. 보내줄게. 그 아이는 내 증손주다. 너는 이제 내 손녀나 다름없다. 겁내지 말고 와라. 읽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아주머니도 같이 우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머니였는데 저를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책임지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날 밤 답장을 썼습니다. 감사하다고 꼭 가겠다고요. 비행기 표는 제가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진 돈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3월 초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배는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임신 12주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죠. 이상했어요. 저는 평생 가족이 없었는데 이제 가족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머니에게요.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준호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가족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도 몰랐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았죠. 그리고 국내선으로 갈아탔어요. 전주공항까지 가야 했습니다.
전주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진안으로 가야 했죠. 길은 멀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드디어 진안에 도착했어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엔 할머니가 서 계셨죠. 사진으로만 봤던 분이었어요. 백발의 작은 키 하지만 눈빛은 강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잘 왔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사시는 곳은 정미소였습니다. 70년 된 건물이라고 했죠. 나무로 지어진 오래된 집이었어요. 마당엔 정미기계가 있었고요. 쌀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방으로 안내하셨어요. 온돌방이었죠.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미국엔 이런 게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내거라. 밥은 내가 해줄게. 넌 몸조리만 해라.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가족인데 뭘 고맙냐고요.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너무 낯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따뜻했죠. 첫날 저녁 할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김치와 나물이었어요. 저는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맛이 강했어요. 하지만 먹다 보니 익숙해졌죠. 할머니는 제가 먹는 걸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두 사람 목 먹어야지. 저는 뱃속 아이를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냉정해 보였지만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진안 마을에 적응하려 애썼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영어를 못하셨고 저는 한국어를 몰랐죠. 그래도 할머니는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신기하게 봤습니다. 외국인이 산골 마을에 온 게 처음이었나 봐요. 어떤 사람들은 수군댔죠. 미혼모라는 걸 알았나 봅니다. 저는 위축됐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한다고요. 저는 준호 이야기를 꺼냈어요. 준호는 어디 있냐고, 왜 연락이 없냐고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 애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되면 만날 수 있을 거다.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준호가 보고 싶었어요. 왜 연락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할머니는 기다리라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임신 16주가 됐을 때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더 따가워졌죠. 어떤 할머니는 수군댔어요. 외국 여자가 애를 베고 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당했어요. 내 손녀다. 문제 있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할머니의 그런 모습이 고마웠어요. 4월이 됐습니다. 봄이 왔어요. 정미소 마당엔 꽃이 피었죠. 할머니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단한 단어들이었어요. 밥, 물,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살려면 필요했으니까요.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준호가 군대에 있다고요. 로티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연락을 못 한다고요.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럼 곧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죠. 아직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피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할머니는 그저 때가 되면 안다고만 하셨죠. 5월이 됐어요. 배는 더 불러왔습니다. 임신 22주였죠.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태동을 느꼈습니다. 신기했어요. 뱃속에 생명이 있다는 게요. 할머니는 제 배를 만지며 웃으셨어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하셨죠. 그날 밤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리움, 불안, 기대,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 등을 두드려 주셨죠. 말없이 오랫동안요. 그 손길이 위로가 됐습니다. 6월 어느 날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저는 긴장했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준호 이야기를 해주겠다고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죠. 준호는 2월에 군대에 입대했다고요. 로티시 훈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월에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산악훈련 중에 낙상 사고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준호가 다쳤다고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척추와 턱뼈가 골절됐다고요.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재활 중이라고 하셨죠.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연락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준호는 다쳐서 연락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준호는 내게 연락하고 싶어 했다고요. 하지만 자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했대요. 얼굴에 흉터가 남았고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만나기를 거부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왜 그런 결정을 혼자 했냐고요. 제게도 선택권이 있는데 왜 준호 혼자 판단했냐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내게 말해주는 거라고 하셨죠. 저는 준호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주소를 적어주셨어요. 대전에 있는 군병원이라고 하셨죠.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배가 불렀지만 상관없었어요. 준호를 만나야 했으니까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3시간을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큰 건물이었죠. 저는 접수대에서 준호를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병실 번호를 알려줬어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실 앞에 섰죠. 문을 열기 전에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죠. 준호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옆에 놓여 있었어요. 얼굴 절반에 흉터가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준호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준호는 얼어붙었어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저도 그 자리에 서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오지 말아야 하죠?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저 이제 망가졌어요. 얼굴도 몸도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얼굴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당신 마음을 사랑한 거예요. 눈보라 속에서 저를 구해준 그 마음이요.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죠. 그리고 준호가 제 배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예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제 배를 만졌어요. 아기가 바로 움직였죠. 준호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요. 준호는 사과했습니다.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까지 왔냐고요.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준호는 놀랐죠. 할머니가 저를 받아주셨다는 걸요. 저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말해줬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호는 재활을 마치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7월쯤이면 가능하다고 했죠. 그때까지 저는 할머니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함께 키우기로 했어요.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믿었어요. 준호의 그 눈빛을요. 7월이 됐습니다. 준호는 퇴원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걸을 수 있었죠. 할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할머니는 준호를 반겼어요. 하지만 한마디 하셨죠.
케이티한테 잘해라. 안 그럼 내가 용서 안 한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미소에서 지냈어요. 준호는 재활 운동을 계속했고 저는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8월 말 진통이 시작됐어요. 할머니와 준호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죠. 진통은 길었습니다. 12시간이나 걸렸어요. 하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손을 잡아줬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울음소리가 너무 예뻤죠.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우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수미라고 지어라. 물수 아름다울 미. 물처럼 맑고 아름다운 아이가 되라고요. 우리는 할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아기 이름은 수미가 됐어요. 이수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산후조리를 챙겨주셨어요.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제가 쉴 수 있게 해주셨죠. 준호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수군댔던 사람들도 이제는 축하해줬어요. 아기 옷을 선물해주는 할머니도 계셨죠. 저는 그제야 이곳이 제 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 애가 내 노년에 다시 봄을 줬다고요. 저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고맙긴 다 우리 가족인데. 그 말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요. 수미가 100일이 됐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요. 준호와 할머니는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도 뭔가 하고 싶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죠.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3시간씩 공부했어요. 할머니가 선생님이 되어주셨죠. 준호도 도와줬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한국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었죠. 그때 온라인에서 공고를 봤습니다. 저가 항공사에서 외국인 승무원을 뽑는다고요.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원했어요. 면접을 봤죠.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준호와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말했죠.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수미를 안고 기뻐했어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일이었죠. 와이오밍에서 관광 가이드를 할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엔 제 선택이었어요.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죠. 첫 비행은 인천에서 오사카였습니다. 짧은 노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복을 입고 승객들을 맞이했죠. 영어와 한국어로 안내방송을 했어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해낸 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수미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였어요. 그리고 일하는 여자였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자랑스럽다고요. 저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자신이요. 2024년 봄 준호가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정미소 마당에 꽃이 가득 피었을 때였어요. 준호는 무릎을 꿇었죠.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케이티,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수미에게 아빠와 엄마 이름을 당당히 지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웃으셨죠. 그리고 우리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는 내 가족이야. 다 내 가족이라고요. 우리는 전통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원하셨어요. 한복을 입고 전통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좋았습니다.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싶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저는 빨간 한복을 입었습니다. 준호는 파란 한복을 입었어요. 수미도 작은 한복을 입혔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축하해 주셨어요.
처음 제가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이제는 모두 제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주례를 서셨어요. 옛날 방식으로요. 저와 준호는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봤죠. 준호의 눈엔 눈물이 있었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수미가 웃으며 박수를 따라 쳤죠.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3대가 함께요. 할머니, 저와 준호, 그리고 수미.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지금도 거실에 걸려 있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생각하게 되죠. 수미가 100일을 맞았을 때 저는 부모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10년 만이었죠.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떨렸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엄마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처음 한 말은 이거였죠. 너 미쳤니? 저는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준우를 만난 것, 임신한 것, 한국에 온 것, 할머니를 만난 것, 수미를 낳은 것, 결혼한 것. 모든 걸 말했어요. 엄마는 울었습니다. 아빠도 화면에 나타나 함께 들었죠. 수미를 보여줬습니다. 카메라에 대고 웃는 수미를요. 엄마가 말했어요. 너 정말 엄마가 됐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됐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준호도 화면에 들어왔어요.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당신 딸을 지킬 겁니다. 항상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부탁한다고 했죠.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같았어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다 생긴 거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그러네요. 며칠 후 저는 비행 스케줄을 받았습니다.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 노선이었어요. 긴 비행이었죠. 하지만 설렜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비행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로요.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이 길을 걸어온 제 자신이요. 눈보라 속에서 만난 사랑, 혼자 베고 온 한국, 처음 만난 할머니의 따뜻함, 준호와의 재회, 수미의 탄생, 그리고 지금의 저.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제 가족이 있는 곳, 제 집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제 인생을 다시 날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족을 선물했죠. 이제 저는 하늘을 날며 생각합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고요. 그리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요.